제가 맡은 오늘 영역은 직업 재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단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기회가 될 텐데요. 참고하셔서 운영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처음에 조금 생각하기 하는 부분들, 우리 좀 그 주변을 전체적으로 개괄하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장애인 공단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체 개괄하고요. 좀 더 이제 각 파트로 들어가서 공단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 정리하는, 그렇게 해서 4단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화면에서 보시면 세계 각국의 이제 장애 출연율하고 고용률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은 약 7%의 출연율을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이제 출연율은 우리 대한민국은 5.1%로 좀 낮습니다. 다소 낮게 돼 있고, 보시면 제외 선진국들은,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출연율은 그 사회에서 장애인분들에게 그 지출돼야 되는 경제적인 그 상황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선진국이 될수록 제가 보기엔 출연율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 7%는 저는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전체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640만 정도의 장애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의무 고용률에 따라서 민간하고 공공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그 고용률입니다. 아까 출연율 5.2%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021년에 보시면 그러니까 정부 지자체 공공 영역이 3.83%입니다. 그러니까는 5.1%로 비하면 공공에서, 그러니까 공공 정부 지자체에서 고용률 달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간은 의무 고용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강제 할당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강제 할당을 하는 나라가 이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그 다음에 저쪽 유럽권에서는 독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나라들이 강제 할당 제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나라들은 이제 차별 금지를 통해서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베트남은 어떤 제도를 취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면 누가 대답해 주실 분 없으세요? 베트남은 의무 고용 제도가 없어요. 네, 뭐 만약에 그 장애인분들 와서 직접 지원하면 그러면 차별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별하지도 않아요. 예. 근데 의무 고용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차별 금지 제도를 통해서, 예, 그걸 통해서 이제 고용을 진행하고 있으신 거죠. 뭐 차별 없다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차별 조금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요, 뭐 교사 채용할 때 허에 뭐가 문제가 있든가, 네, 아니면 뭐 외모에 좀 운동하기가 움직이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 채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 네. 근데 나머지 거는 대부분은 그 차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업체에선 차별이 거의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그 민간 사업체 같은 경우, 뭐 물론 저희 정부도 이렇게 민간 사업체들이 그 장애인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도는 실은 그 나라의 어떤 문화나 그 사회 경제에 따라서 그걸 강제 할당을 하는지 아니면 차별 금지를 통해서 하시는지에 대한 것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뭐 어느 게 나쁘다, 어느 게 좋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코로나19 이전에는 민간하고 공공하고의 그 의무 고용 그 율이 별 차이가 없었어요. 0.2% 내외였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민간 기업에 대한 그 어려움을 좀 반영을 해서 그다음에 고용률이 3.1%로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국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금 3.6%에 내년도 3.8%까지 의무 고용률을 상향시킬 예정입니다. 실은 이제 공단을 잠깐 아셔야지 되는데, 공단은 이제 설립된 지가, 저희 장애인 고용공단은 설립된 지가 지금 33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저희 공단이 설립될 때 의무 고용률은 1.0%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민간 고용 파트에서. 그게 저희 공단하고 또 국가가 같이 협력해서,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1.0%씩 증가한 걸로다가 저희는 이제 추산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고용률에서 보듯이 이제는
장애인 고용률이 아직도 이제 미진한 장애 유형이 있긴 하지만 고용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하고의 이제 어려움들이 민간 기업이 그동안 이제 장애인 고용을 열심히 해왔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첫 번째, 적합 직무가 없어요. 장애인을 고용할 사업체 입장에서 보면요. 그 다음에 공채를 해도 자기들이 원하는 그 직무에 해당되는 장애인들 지원이 없다라고 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 안 하고 고용 부담금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체들이 공단에다가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가면 이게 아까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입니다. 5,100만 명 중에 지금 265만 명, 6만 명이라고도 하겠는데 아무튼 265만 명 정도의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가 있습니다. 베트남 상황은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후천적 장애 발생 비율이 지금 80%가 다 넘은 상태고요. 나머지 이제 20%는 선천적이거나 아니면 이유를 잘 못 찾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장애 유형은 제가 알기로 5가지 정도로 알고 있는데 5개 유형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베트남 그 장애인 요형은 다음 슬라이드처럼 네. 이렇게 신체적 장애인이랑 그리고 정신적 장애인 그리고 신체적 장애인 안에 기능 장애인, 시각 장애인, 청력 장애인 이런 식으로 지금 장애인 유형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형이 보통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진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걸 정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정도? 6개 유형이에요. 제가 한 가지를 그럼 몰랐네. 6개 유형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장애 유형이 몇 가지일까요? 그 장애를 15개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이게 의료 판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의사들의 진료나 검사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 도표에서 그 세계 전도가 그려져 있는 그 출연율을 볼 때 굉장히 우리나라가 출연율이 작게 돼 있는 원인 중에도 하나입니다. 의료적인 판정에 의해서만 우리가 장애 출연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제외 그 선진국들의 출연율이 아까처럼 30%가 나오는 데가 있었고 17.7%가 나오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왜 그 제외 선진국들은 그렇게 높게 나왔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베트남도 약간 의료적인 판정에 의해서만 장애 유형이 나온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판정하고 또 의원들의 심의를 통해서 약간 우리보다 약간 범위가 넓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 조금 더 앞으로 향후에 좀 더 장애 유형을 넓혀야 되고 장애의 범주를 조금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회적인 이제 그 환경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 포용성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능성 경계형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IQ가 지금 저희가 70에서 70 미만인 분들만 지금 79까지인가요? 70 미만만 우리가 장애 유형으로 인정을 하는데 실은 그 경계선급이 있어요. 70에서 79 정도 되는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조금은 더 그런 사회적인 다양성들 인정하는 것 때문에 처음에 와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또 알러지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 유형들까지 굉장히 넓혀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조그맣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 도표는 우리나라의 지금 이제 장애 그 현실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지금 이제 파란 선으로 보면 지체장애인 2018년을 보시면, 그러니까는 그 지금 비율이 보면은 50세 이상 비율들이 굉장히 지금 높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표에서. 50세 이상 나이 많은 고령 장애인 분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빨간색을 보면 이제 발달 장애인 분들인데 거기는 연령층이 보면 지금 이제 15세에서 19세 사이가 가장 많은 걸로다가 비율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취업 발선이 지금 이루어지는 장애 유형이 저 발달 장애 유형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일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경제 가능 활동 인구를 15세에서 보통 저희가 60세까지 잡는데 그 지금 장애인분들이 많이 집중화돼서 취업 발선되는 유형이 발달 장애 유형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취업 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 이게 장애인 분들도 그렇지만
비장애 유형들도 굉장히 지금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은 아직도 굉장히 많은 그 젊은 노동력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인구들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그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배경에 쭉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남은 시간은 이제 공단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어떻게 하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또 사업체로 하여금 장애인 고용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사업은 크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인분에 대한 집중적인 구직 유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체에 대한 고용 유도,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세 번째는 환경을 어떻게 구성해 주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저희가 영역별로다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영역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요, 저희가 직업 상담, 그 다음에 적성 검사, 직업 능력 평가 이런 것들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취업 발선, 그 다음에 취업 후 적응 지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은 저희 공단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직업 훈련 파트인데요. 그런 훈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그 의무고용 지도, 그러니까 3.1%라는 의무고용을 지도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업주들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거나 그 다음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새로운 모델 제시를 통해서 고용을 유도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연계 고용하고 또 장애인을 다수 고용했을 때 장려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환경 조성 세 번째 영역으로 보시면 장애인 고용을 안 했을 때의 부담금 징수하는 사업하고요. 실은 이제 부담금만 징수하는 게 아니고 대외적으로 이제 그 명단 공표를 합니다. 이 회사는 장애인을 미고용했습니다라는 그런 그 벌칙성인 그 명단 공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연구개발 사업을 굉장히 활성화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을 별도로 고용개발원이라는 연구개발을 두고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사업체에 대한 지원제도 또 전체적인 통계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향후 노동시장을 대비하고 준비할 건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의 환경 중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안 되지만 장애인에 대한 홍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그런 당위성에 대한 홍보나 또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활발하게 함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텐데 좀 더 집중도 필요하시고 이해도도 좀 많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표하고 그 다음 표를 이해하시면 전체 그 장애인 고용 그 프로세스를 다 이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첫 번째 이 도표는 기업체가 장애인을 구인할 때 전체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체가 장애인을 구인하시겠다고 하시면 물론 원래는 구인 업체가 장애인을 직접 구인하시고 또 면접도 보고 또 본인들이 자기들의 그 유형에 맞는 장애인, 직무에 맞는 장애인을 선발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장애인을 많이 고용해보지 않은 업체들은 장애인의 특성이나 적성,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그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공단에다가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체가 우리한테 구인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장애인 모집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시험도 대행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면접까지 저희가 하고, 면접은 실은 이제 사업체 부분이 참석은 하긴 하지만 면접까지 해서 선발 과정까지 전부 저희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특히 또 환경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신데요. 장애인분들이 예를 들면 휠체어나 아니면 청각장애인 또 시각장애인분들이 근무하게 되는 그 사업체 또 아니면 제조업체 아니면은 사무 그런 환경들을 구축을 할 때 저희 공단에서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차트로 넘어가면 장애인분들이 공단에 이제 구직 신청을 했을 때의 전체 플로우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직업능력 평가를 거치고 난 두 파트가 있는데요. 두 파트가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두 파트는 취업성공 패키지하고 또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 두 파트로 나눠지고요. 마지막 맨 밑에 있는 파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 표를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부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취업알선 포터는 뭐 그 현장에서 다 같이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장애인분들하고 또 사업주하고 서로 이렇게 매칭하는 서비스죠. 요거는 뭐 우리 비장애인 영역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구인구직 취업을 할 때 그 현장을 꼭 방문하셔서 사업체에 꼭 방문을 하고 사업체에서 하는 직무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환경을 분석해서 그런 부분에 적합한 장애인들을 추천하게 됩니다. 저기 아까 그 선생님들이 추가적인 질문을 아마 하라고 했을 때 저희 공단 시스템, 그 구인구직 시스템이 궁금하시다고 하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저희가 그 아까 공단이 설립된 지 33년이 됐다고 했고요. 저도 93년에 입사를 해서 95년까지 전산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산은 있었지만 실은 그게 네트워크로 연결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상담 파일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다 수기로다가 상담 기록을 다 정리를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초창기 이걸 사업을 할 때 좀 약간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희가 이게 노동부 쪽에서 저희가 이제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라서 그때 노동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공단에 뭐 예를 들면 과장, 부장님급으로 이제 많이 오셨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시스템 개발을 하면서 자료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장애인 그 구직 정보를 넣자마자 엔터를 땅 치면 해당 업체가 딱 보여주는 시스템을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약간 저희가 이상형이었고 실은 장애인분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그분들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었죠. 장애인을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범위들이 굉장히 전산에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체가 발굴되거나, 그러니까 구직장애인분들이 원하는 사업체들이 발굴이 되면 아까 프로세서 상에서 지원 고용을 한다든가 인턴제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다수의 훈련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의 나름대로 시간을 두면서 그렇게 취업 알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화면에서 보듯이 항목들이 다양한 항목들을 지금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담이나 평가, 그 다음에 심리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상담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에 취업 알선 하시는 분하고 같이 매칭해서 이제 전산을 이용하지만 그렇게 바로 매칭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서 장애인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많이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취업 알선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그 과정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직업 능력 평가를 저희가 반드시 하게 되고요. 직업 능력 평가가 조금 그렇다 그러시면은 간이로 하는 간이 직업 능력 평가, 이제 우리가 그 필요도 판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 지원 필요도 결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장애 유형을 나눌 때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저희가 등급으로 나눴는데 지금은 경증하고 중증으로만 구분을 합니다. 예전에는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어서 대개 1등급에서 3등급을 중증이라 그러고 4등급에서 6등급을 경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중증 경증에서 조금은 이게 그 원래는 중증으로 포함됐어야 되는데 판정받을 때 급수를 조금 잘못 받아서 이게 경증으로 분류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시 저희한테 서비스 요청을 하면 평가사분들이 다시 평가를 통해서 경증인 분들이 중증인 요소들이 없는지를 판단해서 중증에 관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증 장애인 분이신데 혹시 본인이 서비스를 중증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해서 우리 공단에다 요청을 하시면 그걸 다시 평가를 통해서 중증인지를 다시 판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그러니까 담당자, 예전에는 그 장애 유형이나 그 등급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픽스가 돼 있는데 요거는 판정에 따라서 경증인 분들도 중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도표는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 도표인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장애인분들이 취업 알선을 받아서 취업 성공을 어느 회사에 취업 알선이 돼서 고용을 유지하더라도 장애인분들에게 지원하는 지원 혜택이 없었어요. 금전적으로도. 그런데 이 제도는 다소 촘촘하게 제도가 짜여 있어서 최대 1년 정도, 처음에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초기 상담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업훈련 후에 나중에 이제 취업이 되시면 취업 후에 이제 그 성공수당이라는 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베트남 돈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성공을 유지했을 경우에요. 다시 이제 아까 앞에 얘기를 조금 드리면 의무 고용률을 아까 3.1%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국가는 3.6%. 그 고용률을 못 채우시면 평균적으로 그 사업체에서 1인당 월 150만 원 정도를 부담금으로 내셔야 돼요. 그렇게 미고용 사업체로부터 걷어들인 부담금이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에서 원래는 일반 회계로다가 이걸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 사업체로부터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기금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전체 사업은 다 그 기금을 베이스로 해서 사업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각계 사업이 그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페이지에 보시는 그 지원고용 제도도 중증장애인 분들이 그 회사에 취업하기 이전에 우리로 따지면 뭐라 그러죠? 실습 개념인데 실습 개념을 최대 6개월 하는 동안에 사업제도 그렇고 또 장애인 당사자한테도 그렇고 그런 수당을 지급해서 그 회사의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용했을 때 그 업체에 장애인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장애 학생 부분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고등부가 있고 또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전공과가 있습니다. 그 파트하고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근로장애인 전환 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실은 이제 근로를 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을 다른 직무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베트남에도 이런 우리 시설 같은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직업재활 시설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장애인분들이 훈련 형태의 예를 들면 직업훈련을 받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는 일부는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아서 근로를 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약 10,000명 정도 있습니다. 제가 이게 베트남에 그 직업재활시설이라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직업재활시설이 이제 두 가지로 있는데 보호작업장하고 근로사업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훈련을 일부 하시는 분들도 있고 훈련하고 근로를 병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나 이런 게 많지 않아서 최저임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그 장애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대략 한 10,000명 정도가 있으세요. 우리나라의 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고 있는 그러니까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장애인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그런 분들을 이제 일반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는 사업장으로다가 취업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근로지원인 사업인데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8천억을 저희가 부담금을 걷는다 했는데 요 근로지원인 사업에 저희가 2천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첫 번째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시각장애인 분이 본인의 일은 잘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은 인터넷을 서핑한다든가 아니면은 묵자를 갖다가 내가 읽고 싶다든가 이렇게 해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옆에서 서핑도 해주고 그 묵자도 읽어주시고 그런 분들이 옆에서 그 시각장애인이 본업을 그분이 기획을 하건 사무를 하건 그분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분들에게 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요게 이제 아까 그 근로지원인 사업이 이제 인적 지원, 사람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의 직무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다면, 요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물적인 물건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를 서포트하는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재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장애인 1인당 저희가 1,500만 원까지 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중증 장애인은 2,000만 원까지 보조공학기기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고요. 혹시 이제 그 책을 보시다가 아니면 오늘 같이 설명을 이렇게 나누시다가 궁금한 점이나 이거는 꼭 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모든 그 프로젝트 그 활용 모든 프로젝트의 그 활용 비용은 거의 전부 다 프로그램, 네네, 프로그램을 네. 거의 전부 다 그 아까 그 기구 네, 그 기금에서, 네, 에서 나오는 건데, 네. 근데 이런 가능성이 있나요? 어떤 가능성? 네. 차별금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네. 그 부담금 걷는 비율이 저희가 99% 걷습니다. 그 현재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 고용하는 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거죠. 안 그러면 이렇게 큰 그 부담금은 나오지 않겠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이제 저희가 그 처음에 저희 공단 설립 때 1.0%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고용률이 달성이 되면, 그리고 보통 저희가 2년에서 3년 주기로 계속 그 강제 그 의무 고용률을 계속 높여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달성하지 않은 게 1.0%에서 지금 3.1%까지 갔기 때문에 고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 부담금의 금액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네, 앞으로 이 부담금은 0으로 예.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이면 지금 모든 장애인들이 다 예. 고용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죠. 네. 네, 그런 미래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공단이 없어져야 돼요. Nếu mà cái tỷ lệ cái tiền phạt của đấy nó bằng hay không thì tức là chúng tôi thất nghiệp cái gì? 네. 아니,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많죠. 이게 저희가 이게 주사업이 아니고 노동부가 이제 잘 못해서 우리한테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건데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거죠. 8천억씩이나 걷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장애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나면 그러면 만약에 거기 시설을 아직 잘 갖춰주지 않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손잡이 그런 편의시설. 없으면 네. 편의시설이 없으면 그러면 설치해야 되는데 그 네. 설치 비용이랑 그리고 설치 비용 누가 담당해야 되나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그 지원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지원자 고용하는 절차는 그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그 고용 조정 그 자격이 있는지 그분들은 그냥 그 자원봉사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조직화되어서 조직화돼 있죠. 네네. 아까 첫 번째 질문이 시설이요. 편의시설 부분은 공단에서 그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저희가 연 단위로 따지면 한 1,500만 원까지는 무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건 이제 장애인 근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금액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도 장애인이 거기에 근로하고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드리죠. 무상으로 해주는 범위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좀 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예산 편성상.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아까 이제 저희 직원이 1,5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취업 알선이든 부담금을 걷든 장려금을 주든 융자를 하든 평가를 하든 이게 저희 직원들이 다 구성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가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공단이랑 그리고 그 복지관 지금
서로한테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는지 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은 이제 그 아까 복지관이 우리나라에 250개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공단하고 협력하는 그 복지관도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는 250개가 공단하고 다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30여 개의 사업장이 아까 지원 고용이든 다른 사업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복지관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지관에서도 직업훈련지 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공단에서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근데 다 프로그램을 다 받고 나서도 장애인들이 그 일자리를 못 찾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네, 그런 경우들은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왜냐면 결국 마지막에는 장애인들이 자립적으로 그 돈도 벌고 직접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네, 그런 네. 거 최종 목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직업훈련들이 활성화된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각 그 복지관마다 특색이 있고 또 공단도 복지관하고 비슷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직업훈련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복지관에서는 뭐 바리스타나 이런 쪽의 직무의 직업훈련을 많이 한다 하면 저희 쪽은 IT나 뭐 그러니까 IT 중에서도 뭐 이제 고급 IT 하는 파트도 있지만 단순 IT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영역들의 훈련들이 조금은 차별화돼 있다. 예. 그럼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업체로부터 예. 요청을 받고 나서 예. 다음에는 그 장애인들을 모집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다시 장애인들을 그 업체로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먼저 그 장애인을 모집하고 절차는 어떤 걸 먼저 진행하나요? 그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죠. 이거 훈련 다 받고 나서도 그 업체는 갖다 두지 않아요. 네. 그런 경우 어떻게? 그러니까 맞춤 훈련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1년이나 최대 1년, 2년 하는 훈련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업 훈련을 하고 또 맞춤 훈련은 그러면 지금 공단은 노동부에 지금 속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